1982년 임술년, 말단 세무공무원이었던 정태수라는 사람이 당시 새벽부터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려야 만날 수 있었다는 관상가 백운학의 조언을 듣고 공직을 그만둔 뒤 사업에 뛰어들어 처음에는 광산과 주택 사업으로 시작했지만 1978년 대치동 땅에 은마아파트를 짓기 시작하면서 그의 인생은 크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1979년부터 분양을 시작한 은마아파트가 성공을 거두면서 정태수는 수십억 원대의 사업가에서 수천억 원대를 움직이는 사람으로 성장해갔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고 더 큰 욕심을 쫓아 사과상자를 열심히 배달하고 있었다. 그런데 같은 임술년인데도 미영이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야학으로 가는 길은 걸어가기에는 조금 멀었기 때문에 등교할 때는 지름길인 기찻길로 걸어가곤 했는데 기찻길 옆에는 예쁜 내 친구 은희가 동생, 엄마와 함께 살고 있었다. 은희는 학교 가는 것을 싫어해서 늦게까지 자고 있었는데 나는 그런 은희를 매일 깨우러 갔다. 은희야, 학교 가자. 싫어. 나 오늘은 가기 싫단 말이야. 빨리 일어나. 대충 준비하고 얼른 가자. 나 머리도 안 감았어. 너는 안 감아도 원래 이뻐서 아무도 모를걸? 얼른 옷이나 입어. 은희가 준비할 때까지 나는 방 안에서 기다렸다. 기찻길 옆 은희네 집 주변에는 다른 집은 보이지 않았다. 집 앞 마당에 커다란 우물이 하나 있었는데 나는 왠지 그 우물이 무서워서 가까이 가지는 않았다. 후다닥 준비를 마친 은희와 수다를 떨기도 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저녁록의 종이악을 부르면서 걷다 보니 어느새 작은 터널이 나왔는데 터널 안은 어둡고 벽에서는 물줄기가 군데군데 흐르고 있었다. 터널이 아주 짧은 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터널 안에 들어갔을 때 기차가 올까봐 마음을 졸이면서도 그 길을 걷는 것이 좋아서 두려움을 이겨내며 지나다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 걱정과는 달리 그곳을 지나가는 기차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다. 학교에 도착하니 친구 경희가 종이악 1000개를 접어서 남자친구 준다고 종이악을 학교에 가져와서 열심히 접고 있었다. 경희야, 검정고시가 내일 모레인데 공부나 끝내고 접어라. 내가 잔소리를 했다. 우리는 검정고시를 보기 위해 매일 열심히 공부했다. 선생님들께서도 단 한 명이라도 떨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우리를 가르치셨다. 겨울에는 석탄이 떨어져서 없을 때가 더 많았는데 난로에 넣을 석탄이 떨어진 교실 안은 밖보다 더 추울 때가 많았다. 우리들은 발이 너무 시려서 발을 동동 구르기도 하고 얼어버린 손바닥을 불이 나도록 열심히 비벼가며 추위를 견뎌보다가도 도저히 견디지 못할 때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후다닥 영어 단어장을 들고 햇볕이 잘 드는 담벼락을 찾아 옮겨다니며 공부했다. 우리 반에는 나를 싫어하는 친구가 한 명 있었다. 그 아이는 수업이 끝나면 남의 집 청소를 1시간씩 해주고 집으로 돌아가는 아이였다. 눈이 참 예쁜 아이였는데 은희와는 어려서부터 동네 친구라고 했다. 나는 나를 싫어하는 그 아이가 늘 신경 쓰였다. 어느 날 학교 후 나는 혼자 그 아이의 집을 찾아갔다. 이 어색한 사이를 풀어보고 싶어서였다.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은희에게 그 아이의 집이 어디인지 물어 찾아갔다. 그런데 그 아이는 집에 올 시간이 지났는데도 집에는 없었고 그 아이의 아버지만 혼자 계셨다. 너는 누구니? 안녕하세요. 저는 미숙이 친구예요. 미숙이 아직 안 왔나요? 아직 안 왔는데 언제 올지는 나도 잘 모르겠구나. 나는 기다리면서 붓두막 위에 쌓여있던 설거지통을 수도가로 가져가 설거지를 했다. 야학에 오는 친구들은 대부분 집이 가난했다. 당연히 나도 가난하기는 마찬가지였지만 왜인지 친구들과 선생님들은 나를 볼 때마다 부잣집 아이처럼 생겼다고 했다. 이런 곳에 다닐 사람처럼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는 그런 말들이 듣기 싫었다. 가난하면 가난한 사람처럼 보이는 게 차라리 낫다고 생각했다. 설거지가 다 끝났는데도 그 아이는 오지 않았다. 나는 부엌을 깨끗하게 정리해놓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래도 나와 그 아이는 졸업할 때까지도 결코 친해지지 않았다. 드디어 우리들은 모두 검정고시에 합격했다. 우리 반 아이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와, 모두 수고했어. 잘했어. 다들 축하해. 를 외치며 함께 기뻐했다. 우리는 선생님들께도 감사하다고 박수를 쳐드렸다. 야학의 선생님들은 우리에게 단순한 선생님이 아니라 진정한 스승이었다. 야학에서의 경험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하며 살고 있다. 그 당시에 유행하던 책이 하나 있었는데
예쁜 편지글들을 모아 남기고 싶은 사연들이라는 책으로 만든 것이었다. 한창 학생들에게 유행처럼 퍼져서 평소 내 글씨가 너무 정자체라 마음에 들지 않았던 나는 그렇게 예쁜 글씨로 바꿔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그 책을 사서 열심히 글씨 연습을 했다. 어느 날 국어 선생님께서 창작시를 하나씩 써오라고 하셨는데 나는 도화지에 예쁘게 그림도 그리고 열심히 연습해서 바꾼 글씨체로 시를 써서 선생님께 제출했다. 그런데 갑자기 교실 문이 드르륵 평소와 다른 소리로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국어 선생님께서 화가 많이 나신 얼굴로 들어오셨다. 김미영 앞으로 나와. 나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 앞으로 나갔다. 선생님께서는 나에게 칠판 잡고 서. 이것들이 겉멋만 들어가지고. 네 글씨가 정자체라서 얼마나 좋은 글씨체인데 그걸 도대체 왜 바꿨니? 너 글씨는 한 번 바꾸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거야. 그러시면서 들고 오신 대걸레 자루로 내 엉덩이를 5대나 때리셨다. 국어 선생님은 작은 체구였지만 매사에 야무지고 카리스마가 있는 분이셨다. 나는 선생님께 호되게 혼이 난 뒤 집에 돌아와 원래 글씨체를 되찾으려고 몇 날 며칠을 연습했지만 선생님 말씀대로 한번 바뀐 글씨체는 끝내 예전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정자체도 아니고 예쁜 글씨체도 아닌 어정쩡한 필체로 변해버렸다. 그때는 선생님께서 왜 그렇게까지 혼을 내셨는지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되었다. 남을 흉내내기보다 나의 개성을 지키라는 뜻이었다는 것을. 지금도 그 선생님을 생각하면 만나서 나를 더 때려달라고 하고 싶다. 시험도 끝났으니 다들 가벼운 마음으로 학교에 등교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체육 시간에 친구들과 좋아하는 배구를 하고 있었다. 우리 편이 10대 6으로 이기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다 공이 내게로 날아오길래 오른손으로 힘껏 내리꽂았다. 찰나의 순간 나는 땅으로 떨어져 버렸고 몸을 움직여서 일어나려고 아무리 애를 써봐도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가 없었다. 그런 경험은 난생 처음이었다. 미영아, 왜 그래? 친구들이 놀라서 나를 불렀고 의자를 가져와 나를 앉혔다. 선생님들은 갑작스러운 일에 너무 놀라셨고 선생님, 미영이가 이상해요. 어머, 얘가 왜 이러니? 곧바로 작은아버지께 연락을 하셨다. 작은아버지는 급히 차를 타고 학교로 오셨다. 움직이지 못하는 나를 선생님들과 함께 차에 간신히 태워 큰 한의원으로 데리고 가셨다. 원장님께서는 나를 엎드리게 하시고 허리에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침을 놓으셨다. 1시간쯤 침을 맞고 나니 언제 그랬냐는 듯 몸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이었다. 그날 저녁 작은아버지는 파티를 하자고 하셨다. 맥주와 음료수, 과자 등을 사오셔서 가족들을 모두 거실에 모이게 하셨다. 술도 어른한테 배워야 제대로 배우는 거다. 하시면서 나에게도 맥주를 조금 따라주셨다. 아빠, 나도 한번 먹어볼래. 너는 아직 안 돼. 그때 처음 마셔본 맥주 맛은 찝찝하고 별로였다. 이게 무슨 맛이야? 나는 맥주보다 과자가 더 맛있었다. 그렇게 자상하셨던 작은아버지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작은아버지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작은아버지께서는 밖에 나갔다 들어오실 때면 미영아, 미영이 어디 있니? 하고 나를 꼭 찾으셨다. 저 여기 있어요. 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면 그제야 안심하셨다. 어느 날 내가 제일 싫어하는 당숙 할아버지께서 오셨다. 장손이던 우리 아버지에게 아들 하나는 꼭 있어야 한다며 우리 가정의 불행을 몰고 온 분이었다. 평소 같으면 정성껏 상을 차리셨을 작은어머니였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있는 반찬에 밥만 차려드리는 것이었다. 당숙 할아버지도 서운하셨는지 일찍 가야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나셨다. 당숙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난 뒤 집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다. 작은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작은어머니의 손목을 잡고 안방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문을 잠그셨다. 잠시 후 안방에서는 작은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때서야 나는 작은아버지가 작은어머니를 때리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다. 동생들과 나는 너무 놀라서 방문 열쇠를 찾으려고 집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끝내 찾지 못했다. 우리는 방문 앞에서 작은어머니의 울음소리만 듣고 있을 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나는 당숙 할아버지가 더 미웠다.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이라는 분이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불행을 몰고 다니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야학의 친구들은 산업체 고등학교에 진학하려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었다.
나도 작은아버지께 더 이상 신세를 지고 싶지 않았고 또 조금씩 변해가는 작은아버지가 부담스러웠다.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산업체 고등학교에 가고 싶다고 말씀드렸더니 절대 안 된다. 등록금은 걱정하지 말고 여기서 일반 고등학교를 다녀라. 나는 그때 도망을 쳐서라도 갔어야 했었다.